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이가 들었구나. 주름이 늘었네. 어쩌면 그냥 습관처럼 세수하고 옷 입고 하루를 시작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잠깐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왔는가?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2400년 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권력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청년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그는 재판에 회부됐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70세의 나이에 그는 독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그는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탈출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목숨을 걸고 한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목숨보다 이 한 문장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리고 이 말은 60대, 7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그 의미를 천천히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끝날 때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2400년 전 아테네로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기원전 399년 봄, 아테네의 헬리아이아 법정 500명의 배심원이 모였습니다. 피고석에는 70세의 노인 한 명이 서 있습니다. 맨발에 해진 옷을 입은 이 남자는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의 죄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가가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들여왔다. 둘째,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신을 부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고발을 당했을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권력자에게도, 부자에게도, 지식인에게도, 당신은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기란 무엇입니까? 선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모호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력자들은 이것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의 무지가 드러나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청년들이 기존 권위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정치적으로 불안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게 패배한 뒤였습니다. 30인 참주 정치라는 독재 시기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가 회복됐지만 사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했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희생양이 됐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올바른 말을 했는데 오히려 미움을 받은 경험, 진실을 말했는데 불편한 사람 취급을 받은 경험,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이겁니다. 세상은 종종 진실보다 편안한 거짓을 선호한다는 것.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2400년 전에 경험했습니다. 법정에서 소크라테스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의 방식을 당당히 옹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일깨우라고. 나는 아테네의 등에라도 합니다. 큰 말이 게으르게 있을 때 물어뜯어 깨우는 등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인간에게 살 가치가 없습니다. 배심원 500명 중 280명이 유죄의 표를 던졌습니다. 220명은 무죄였습니다.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당시 아테네 법에서는 피고가 형량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엇을 제안했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국가가 자신을 평생 먹여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림픽 우승자들에게 주는 대우처럼요. 왜냐하면 자신은 아테네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배심원들은 분노했습니다. 두 번째 투표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형에 표를 던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울면서 탈옥을 권했습니다. 특히 크리톤이라는 친구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돈도 있고 도망갈 곳도 있고 배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았소. 지금 법을 어긴다면 내가 평생 가르친 것들이 무의미해지요. 한 달 후 그는 동미나리즙을 마셨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싼 가운데 그는 평온했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한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갚게나. 아스클레피오스는 치유의 신입니다. 병이 나으면 감사의 표시로 닭을 바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슨 병이 나았을까요? 어쩌면 그는 살아있음이라는 병에서 나았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성찰을 통해 이미 치유됐고 이제 평온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문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조금 가혹하게 들리지 않으셨나요? 살 가치가 없다니 너무 극단적인 표현 같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그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의식적으로 살았나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냥 습관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해야 하니까 그렇게 살았나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동 조종 모드로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 똑같은 동작으로 세수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밥 먹고,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이 되면 TV를 켜고,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1년이 갑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70대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이가 들었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경험이 없고 새로운 생각이 없으면 뇌는 그 시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성찰 없는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식하지 않는 삶, 자동 조종 모드의 삶, 남이 시키는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삶. 그리스어 원문을 직역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인간에게 살 만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인간에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본능대로 삽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위험하면 도망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이것이 옳은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평생 남의 기대대로 살았다면,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가졌고,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했고, 한 번도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를 묻지 않았다면, 그 삶이 진짜 당신의 삶일까요? 아니면 남의 각본대로 연기한 삶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사는 것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로봇처럼 프로그램된 대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찰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식하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입니다. 질문하는 삶입니다. 나는 왜 화가 났을까? 나는 진짜 이것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대학 가야 하고, 취직해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아이 키워야 하고,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목표가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달라집니다. 자녀들이 독립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문득 텅 빈 시간 속에서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이제 나는 뭐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이 불편해서 피하려고 합니다. TV를 더 많이 보거나 바쁘게 움직이거나 손주들 돌보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눴습니다. 마지막 8단계는 노년기 65세 이상입니다. 이 시기의 핵심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아통합 대 절망입니다. 자아통합이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었다. 나는 괜찮았다. 이렇게 통합할 수 있으면 우리는 평온함을 얻습니다. 반대로 절망은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인생은 실패였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극입니다. 에릭슨은 말했습니다. 자아 통합에 성공한 사람은 지혜를 얻는다고, 절망에 빠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아 통합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찰입니다. 그렇다면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피하고 계신가요? 당신은 통합을 향해 가고 있나요? 아니면 절망을 향해 가고 있나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올해 73세이신 박 선생님. 그분은 40년간 회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쉬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2년째부터 우울이 왔습니다. 나는 뭐지? 이제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야. 그분은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대, 30대에 썼던 일기. 거기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책을 쓰고 싶다. 내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 하지만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그 꿈을 잊고 살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노트를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떤 선택을 했고, 왜 그런 선택을 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6개월 후 그분은 자서전을 완성했습니다. 출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의 삶이란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단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의미 있었다는 걸 알겠어요. 글을 쓰면서 내 삶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것이 성찰의 힘입니다. 그런데 성찰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는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쁘다는 핑계. 나는 바빠. 생각할 시간이 없어. 젊을 때는 이 핑계가 통했습니다. 정말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쁘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바쁨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바쁜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바쁘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쁘면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바쁘면 중요한 질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바쁘게 만듭니다. 이것저것 하고, 약속을 잡고, TV를 켜고, 조용히 혼자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다. 성찰한다는 것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렵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후회할 만한 선택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성찰을 피합니다. 하지만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할수록 그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직면하면 그것이 생각보다 견딜 만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 지금 생각해봤자 뭐해.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이제 나이도 많은데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사람들은 그녀를 모지스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76세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자수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78세에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80세에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101세까지 살면서 16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세계적인 화가가 됐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에요.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늦은 것은 없습니다. 성찰하고 변화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데 나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성찰할까요? 소크라테스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을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김철수입니다. 아니, 이름이 아닙니다. 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니, 직업도 아닙니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입니다. 아니, 역할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벗겨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질문 자체와 함께 머무르세요. 두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은 진짜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평생 남이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천천히 찾아가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먹고 싶은가?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나고 싶은가? 나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세 번째 질문, 나는 지금 행복한가?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행복한 척하지 말고, 괜찮은 척하지 말고, 진짜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만약 아니라면 왜 아닙니까? 무엇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네 번째 질문,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불편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하려던 일을 할 것인가? 만약 답이 며칠 연속 아니오라면 무언가 바꿔야 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전화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 하지 않으십니까? 5번째 질문,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표현했는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 중 하나는 이겁니다.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곁에 있지 않는다는 것, 배우자, 자녀, 친구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고맙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한국 문화에서는 감정 표현이 어색합니다. 특히 나이 든 세대일수록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그리고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찰하다 보면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떤 분은 자녀를 너무 엄하게 키운 것을 후회합니다. 어떤 분은 일만 하느라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후회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후회도 성찰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합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 교훈을 배우면 후회는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후회를 이렇게 다뤄보세요. 1단계 후회를 인정하기. 나는 후회한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후회를 부인하거나 억누르지 마세요. 2단계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기.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세요.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었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던 것들이 있습니다. 3단계 교훈 찾기.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가? 후회를 교훈으로 바꾸세요. 4단계 용서하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5단계 가능하다면 바로잡기. 아직 기회가 있다면 바로잡으세요. 사과할 수 있다면 사과하세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시도하세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며느리와 20년 동안 갈등 관계였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다퉜고 서로 상처를 줬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할머니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먼저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더라면?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무 까다로웠지? 이제 알아. 너도 힘들었다는 것을. 며느리는 울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그 후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깊은 주제로 들어갑니다. 죽음. 당신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편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철학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죽음을 연습한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삶을 더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의식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합니다. 나는 아직 젊어. 죽음은 아직 멀었어.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죽음은 더 이상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죽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해방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사소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남의 시선, 체면, 작은 갈등들. 이것들이 정말 중요한가요? 내가 죽을 때 이것들을 후회하게 될까요? 죽음을 의식하면 정말 중요한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의미 있는 경험들, 진실한 관계들,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는 것. 한 노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6개월을 최고의 6개월로 만들겠어. 그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매일 저녁을 함께 먹기, 손주들에게 매일 이야기 들려주기, 오래된 친구들에게 편지 쓰기, 아내와 매일 산책하기. 그는 6개월이 아니라 1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진짜 살았어요. 죽음을 의식하니까 삶이 소중해졌어요. 이것이 역설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로 살 수 있습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천입니다. 당신이 오늘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5분만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TV를 끄고 그냥 앉아 있으세요. 명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신의 호흡을 느끼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머릿속이 시끄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3가지를 적으세요.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손주가 전화했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삶을 채웁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혼자 길게 걸으세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공원이든 산이든 동네든 걸으면서 생각하세요. 걸으면서 느끼세요. 걸으면서 존재하세요. 자연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걷는 것은 몸의 명상입니다.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제가 드린 질문들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 질문과 함께 30분을 보내세요. 노트에 적어도 좋고, 그냥 생각해도 좋습니다.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질문과 함께 머무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누세요. 배우자든 친구든 자녀든 날씨나 뉴스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 요즘 어떻게 지내?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당신의 꿈은 뭐야? 이런 질문들로요. 깊은 대화는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치유합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받고 싶은 일이 있나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편지를 써보세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쓰는 것 자체가 치유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마디가 우리 인생의 많은 것을 치유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기 직전까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을까요? 죽음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는가. 어쩌면 죽음은 가장 큰 축복일지도 모른다. 제자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평온했습니다. 왜 그는 평온했을까요? 후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고 올바르게 살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성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성찰하는 삶을 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 성찰하는 삶을 살면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다는 것. 당신은 어떻습니까? 만약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평온할 수 있습니까?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그리고 왜 지금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2400년 전 아테네에서 시작하여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한 문장의 의미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제 이 문장의 의미가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성찰 없이는 우리는 그냥 흘러갑니다.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만 성찰과 함께라면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의미를 만들고 진정성 있게 삽니다. 첫째, 성찰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선택, 삶을 의식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둘째, 60대, 70대는 성찰의 황금기입니다. 시간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합하고 의미를 찾을 때입니다. 셋째, 후회와 화해하세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넷째, 죽음을 의식하며 사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삶이 소중해집니다. 다섯째, 오늘 시작하세요. 성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5분 조용히 앉아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소크라테스는 2400년 전에 우리에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성찰하는 삶을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숨을 쉬고 있는 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도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미 있게 살았다. 후회 없이 떠난다. 오늘 이 순간부터 성찰하는 삶을 시작하세요. 고요한 시작을 축복합니다.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진정으로 삽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이 의미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등불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